자, 이제 거기 55쪽에 보시면 가로 3번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나와 있죠. 근데 의미를 보니까 토지에 대한 노동 자본의 투입량의 크기다. 이런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뭐에 대한 이 말이 나오면 대안의 앞이 분모, 뒤가 분자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아래 공식을 보면 토지가 분모가 되고 노동과 자본이 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집약도가 높다, 집약도가 낮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모, 분자를 모두 다 생각하면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분모값만 보자는 거예요. 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상식적으로요.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땅값은 싸요, 비싸져요? 비싸지죠. 그럼 상식적으로 또 비싼 건 많이 써요, 덜 써요? 비싼 거 많이 써요, 덜 써요? 비싼 걸 많이 써요. 이렇게 돈이 많으세요? 비싼 거는 상식적으로 덜 써요. 그러니까 값이 비싸면 덜 쓰잖아요. 수요 법칙.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 서울시면 땅이 비싸니까 사람이 많이 살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요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이제 약간 그 포인트가 약간 어긋났어요. 근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것도 그것도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격만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값이 비싸면 값이 쌀 때보다는 덜 쓴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땅값이 비싸면 그만큼 덜 쓰겠죠. 그럼 분모값인 토지 투입량 또는 토지의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분모가 작아지면 몫은? 분모가 작아지면 몫은 커져요, 작아져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집약도라는 몫이 있잖아요. 그럼 집약도를 구하는 공식이 지금 토지분의 노동 플러스 자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토지가 이제 분모에 해당이 되고 노동과 자본이 분자값 그리고 집약도가 몫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땅값, 예쁘게 포장하면 지가라고 말하겠죠. 땅값이 비싸져요. 그럼 값이 비싼 건 덜 쓴다, 더 쓴다, 덜 쓴다. 그럼 당연히 토지의 사용량 또는 토지 투입량이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럴 때 토지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건 이 집약도 공식으로 보면 분모값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분모가 작아지면 몫은 커져요, 작아져요? 분모와 몫은 반비례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분모값이 작아지면 반대로 집약도는 커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심으로 올수록 집약도가 커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집약도가 커지는 경우를, 즉 집약도가 높은 경우를 집약적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반대로 외곽으로 갈수록 땅값은 싸지죠. 그럼 지가가 하락해요. 그럼 값이 싼 건 더 많이 쓰겠죠. 그럼 토지 사용량이 늘어요. 그러면 이 공식에서 분모값이 커집니다. 자, 분모값이 커지면 몫은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집약도란 몫이 작아져요. 집약도가 작아진 때, 이럴 때 집약도가 작은 경우를 우리는 조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압축하면 도심으로 올수록 집약도가 커지고 외곽으로 갈수록 집약도가 작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집약도가 크다, 집약적이다라는 말은 그럼 생각해 봐요. 도심 안쪽의 건물은 옆으로 퍼져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건물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왜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느냐? 땅값이 비싸니까요.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외곽 가면 이제 공장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공장이 위로 올라가요, 옆으로 퍼져요? 옆으로 퍼져요. 그런 경우를 집약도가 낮다, 조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궁극적인 원인은 땅값 차이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압축해서 기억할 때 어떻게만 기억하면 돼요? 도심으로 올수록 집약도가 커지고 외곽 갈수록 집약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수식의 기본 구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엄마가 아들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분모가 아래쪽에 있고 아들, 분자가 위에 있죠. 또 분자와 몫은 비례, 분모와 몫은 반비례예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분모값 작아지면 몫은 커지고 분모값이 커지면 몫은 작아진다. 오케이? 이거는 바로 말씀드리자마자 여러분들이 나 당연히 그래 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뭐야?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수십 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분모 분자 따지려면 그게 또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한 두어 번만 반복하면 이제 분모 분자 몫의 관계는 바로 파악이 되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이걸 도심이나 외곽이라고 그러지 않고 도시와 농촌 한번 바꿔볼까요? 아니 도시와 농촌도 땅값 비교해보면 어디가 비싸요? 도시가 비싸죠? 그럼 결국 땅값이 비싸면 집약도가 높고 땅값이 싸면 집약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도시도 농촌보다는 땅값이 비싸니까 도시는 농촌보다 집약도가 크다, 높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농촌은 땅값이 싸니까 집약도가 낮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전부 묶으면 이런 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심은 외곽보다 집약도가 높으며 도시도 농촌보다 집약도가 높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도심은 외곽보다 집약도가 높으며 도시는 농촌보다 집약도가 높다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땅값만 생각, 땅값만. 땅값과 집약도는 비례관계예요. 땅값이 높으면 비싸면 집약도도 크고요. 땅값이 싸면 집약도도 작은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집약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집약도도 이보다 집약도가 더 높을 수가 없다. 가장 집약도가 높다. 이런 경우를 집약 한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보다 집약도가 낮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를 조방 한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 이 말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것도요. 어차피 한계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클 수 없다, 그보다 낮을 수 없다라고 할 때 한계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약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집약도가 높다는 뜻이고 조방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집약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집약도가 낮을 때 뭐라고 한다? 조방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조방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집약도가 이미 낮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한계가 붙었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 이상 집약도가 낮을 수 없다고 할 때 조방 한계. 이 이상 집약도가 높다고 말할 수 없을 때 집약 한계 이렇게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약적이다 이 말은 쉽게 이해하려면 위로 올라간다. 건물이 위로 올라간다. 집약적이다. 옆으로 뻗는다. 조방적이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요? 분명히 도심이나 도시가 외곽이나 농촌보다 땅값 비싼 건 아시죠? 그러면 그 비싼 땅을 촘촘하게 이용하겠어요? 널널하게 이용하겠어요? 촘촘하게 이용하겠죠. 위로 올라가. 근데 외곽 쪽에 농촌 농사 지어 보세요. 어때요? 널널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널널하게 이용한다. 조방적. 촘촘하게 이용한다. 집약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그것도 싫으면 위로 올라간다. 집약적. 옆으로 퍼진다. 조방적. 그럼 저는 집약이에요? 조방이에요? 중간이요? 예, 옆으로 확 퍼진 것도 아니고 위로 팍 올라간 것도 아니고 중간 단계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동그라미 6번에 입지잉여란 말 나오죠. 입지잉여. 근데 여러분 잉여라고 하는 건 뭔가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잉여. 근데 입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위치다. 입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위치다. 그 위치라는 말과 뭔가 남는다. 잉여란 말이 합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 이런 뜻이에요.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뭐라고 말합니까? 입지잉여다 그래요. 근데 입지잉여를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장님,
여기는 몫이 좋아요. 몫이 좋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위치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몫이 좋아서 같은 업종이지만 몫이 좋은 곳의 점포가 몫이 좋지 못한 곳의 점포보다는 매출액이나 수익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 걸 개론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입지잉여다 그래. 오케이? 근데 여러분 또 상식적으로 말이죠. 입지 조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입지 조건 뭐 역하고 거리가 가깝다, 뭐 시장과 거리가 가깝다, 그럼 입지 조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입지 조건이 좋을수록 입지잉여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또 뒤집어 말하면 입지 조건이 나쁠수록 입지잉여는 작아진다, 줄어든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자체가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입장이라면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즉 좋아서 입지잉여가 많이 발생하는 그 땅, 그 위치는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경쟁의 결과 그 땅의 값어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최후에 그 땅은 누가 차지할까요? 같은 말, 다 같은 말인데 지금 이제 원초적으로 돈 많은 그놈 맞아요. 이걸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가장 고가의 지대를 지불할 능력자 이랬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초적인 말, 이것이 포장된 말이죠. 오케이? 그럼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고개 끄덕였던 이 부분을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입지잉여가 풍부한 위치 또는 토지일수록 입지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그 입지 경쟁의 결과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최고의 지대 지불 능력자가 해당 토지를 차지하게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 땅값 비싸졌을 때 그 땅은 최고로 돈 많은 그놈이 차지한다 그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걸 무슨 최고의 지대 지불 능력자 또는 뭐 입지 주체에게 해당 토지가 할당 배분된다. 할당 배분된단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땅을 차지한다 이 말.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개론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내용을 해설해 드릴 때는 이거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뭘 배우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해하는 거하고 또 문제 푸는 게 또 틀리거든요. 표현이 달라서 표현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뜻만 해설하고 넘어가면 저도 편해. 근데 왜 해설 한번 하고 좀 이렇게 시제 나오는 문장을 다시 바꿔드리냐? 해설만 해드리면 이해는 금방 다 해요. 근데 막상 지문 보고 문제 보다 보면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자꾸 같은 말 반복하면서 익숙해져요. 문장은 익숙해지면 뜻은 알고 있는 거니까 익숙만 해지면 그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대부분 수험생들은 익숙도 하기 싫지 이해도 하기 싫지 그러니까 맨날 걔는 어렵다고 하지 사실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이해하기도 귀찮으니까 외우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지 문장 자체도 익숙하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개론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아니 그럼 본인이 개론 학습을 위한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이 정석대로 이 학습이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그게 다 풀려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어려워요 시험. 그게 사실 맞는 말이지만 다른 분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려워야 시험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그 귀갓글에 큰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려워야 시험이다 이 말은 이제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것이 맞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또 이제 개론을 또 어렵게 느끼는 분 앞에서 그 말 참 잘 못하셨다간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옛날의 시험 문제 뭐 이런 표현들은요 지금의 문제의 난이도나 시험 표현보다는 훨씬 쉬웠겠죠. 근데 웃긴 건 옛날에 그 쉬웠던 시험이나 지금 어려운 이 시험이나 합격률은 똑같아요.
그 말은 뭐다?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죄송한 말이지만 공부 한 놈만 되는 거야. 공부 한 놈만. 예? 그것도 제대로 한 놈만 합격이 된다 그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노력했다 한들 그 노력이 정석적인 노력이 아니고 조금 이제 요령을 위주로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면, 그러니까 정석적인 학습이 아니었다면 그 노력이 물고 보이는 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이거 한 번만 극복되면 괴로운 나중에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 안 하셔도 점수 나와요. 이게 한 번 이해가 돼요. 그때까지 최소 얼마나 기간이 걸린다고요? 최소 6개월. 오케이. 6개월만 한번 빡세게 한번 공부해 보자고. 나중에는 어떤 말이 나와도 자신이 또 나왔네 문제 풀어. 아이고 요거 앞뒤 바꿨네. 응? 요거 단어 바꿨네. 이게 바보요. 그게 한 6개월만 지나면. 근데 전부 대부분 그 이전에 좌절, 실망, 포기. 그래서 외우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법 과목이 전부 외우는 거니까 나도 모르게 외우게끔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개론 점수는 정말 잘 안 나오죠. 뭐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민법 점수가 잘 나와서 뭐 엎어갈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러분 꼭 민법이 쉽게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꼭 민법 점수가 개론보다 잘 나온다는 어떤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다 결론은 둘 다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한 7월이나 8월쯤 가가지고 나는 민법이 난이도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나는 한 80점 정도 나온다. 70, 한 5, 6점 이상 나온다. 이게 확고해지면 개론을 한 과락만 넘겨보자. 이런 어떤 전략이 가능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요번 같은 경우도 원래는 법칙이 깨졌잖아요. 원래는 민법 쉬우면 개론이 좀 어렵고 개론이 좀 쉽게 나오면 민법이 좀 어렵게 나오는 이런 구조가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이게 깨져. 어떻게 깨지느냐? 둘 다 쉽게 나오기도 하고 둘 다 어렵게 나오기도 한다고. 그럼 다행스럽게 둘 다 쉽게 나왔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둘 다 어렵게 나오면 예컨대 내가 민법 열심히 했다가 엎어서 가야지 했는데 민법도 어렵게 나왔대. 개론도 어렵고.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원했던 그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시 1년을 고생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그냥 둘 다 열심히 제대로 이렇게 수업 받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가로 4번에 직주, 분리, 직주, 접근이 있죠. 간단해요. 직장, 주거지. 그럼 접근이 뭐예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지는 게 접근이고 멀어지는 게 분리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럴 때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하는 현상이 접근이고 멀리 떨어져 위치하는 현상이 분리거든요. 근데 순서로 따지면 분리가 먼저예요. 이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거기 쓰여져 있는 표현 나중에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당연히 직장은 도심에 있을까요? 외곽에 있을까요? 대부분 도심에 직장이 있죠. 그럼 우리 생각으로 직장 내 입장을 하면 당연히 내 집이 직장과 가까운 게 좋잖아요. 출퇴근 시간도 적고 말이죠. 좀 잠도 더 많이 잘 수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직장이 위치한 도심은요. 외곽 지역보다 땅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면 주거비 부담이 크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생활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외곽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외곽 지역은 주거지가 되는데 도심 지역은 직장이 위치해 있다고. 그럼 직장과 주거지 간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주 분리다 그래요. 근데 직주 분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의 집가구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요. 교통 발달도 직주 분리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 예컨대 지금은 수원 넘어가지고 평택, 철안까지 지하철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결국 조금만 일찍 부지런히 서두르기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먼 곳까지 이동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니까 그전에는 천안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갔어.
워낙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이제 지하철 뚫렸어요. 그럼 조금 일찍 서두르면 천안까지 왔다 갔다 통근이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뭐다? 교통이 발달하면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가지 못했던 곳까지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주거 분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직주 분리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도심 쪽은요, 낮에는 이제 업무 시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북적되잖아요. 근데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전부 집으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더래요. 그렇죠? 그럼 마치 인구에 구멍이 뻥 뚫린 듯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인구 공동화 현상 이렇게 말하죠. 근데 공동이란 말은 한자로 구멍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그 음식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도너츠가 뭐예요? 도넛. 아시겠죠? 도넛 현상. 아니, 우리 시험 문제에 도넛이라고 나오지 않고 도넛 현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문이. 그러니까 도넛도 맞죠? 맞는데 이제 표현에 나올 때 도넛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도넛. 오케이? 그러면 이것만 지금 설명해도 이해를 했어도 직주분리는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다만 포장 한번 해야 되겠죠? 그 뭐예요? 직주분리는 도심 내의 직장과 외곽지의 주거지역이 서로 떨어져 위치하는 현상으로서 도심 내의 주간 상주 인구와 야간 상주 인구의 격차가 큰 인구 공동화 또는 도넛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말이죠. 지금 인구 공동화는요, 도심의 입장인 거예요. 도심 쪽은 주간과 야간 인구 격차가 커지니까. 오케이? 그런데 외곽은 어떨까요? 낮에는 사람 통통 비다가 밤에만 잠만 자러 들어오겠죠. 그럼 도시 전체가 침대잖아요. 그래서 배드타운이라고 말씀드려요. 배드타운 또는 침상 도시화 현상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랬던 그녀가 다시 합치는 걸 뭐라고 한다? 접근한다. 근데 직주 접근의 원인은요, 직주 분리 원인을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예전보다 도심의 땅값이 조금이나마 내려갔다. 그럼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도심으로 들어올 수가 있지 않느냐. 오케이? 또 아까 직주 분리에서는 교통이 발달해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교통 발달해서 다 외곽 갔어. 근데 편하려고 외곽 갔더니 출근하고 퇴근 시간대 2-3시간씩 트래픽 잼,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데 그럼 편하려고 외곽 갔던 거죠. 근데 출퇴근 시간에 한가 몰려가지고 이제는 도로에서 흘리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럼 이럴 바엔 내가 차라리 다시 안으로 들어올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체증 때문에 직주 접근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직주 접근의 결과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심 땅값이 이전보다 싸졌다 한들 여전히 도심의 땅값은 외곽 땅값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럼 땅값이 비싸면 집약도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 말은 널널촘촘, 촘촘. 옆으로 뻗음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그래서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직주 접근의 결과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발생한다. 근데 고층화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집약도가 크다, 작다? 크다. 그럼 집약도가 크다를 조방적이다, 집약적이다? 집약적이라 하죠. 그럼 예컨대 건물의 고층화 현상 발생한다. 이 말을 바꾸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커진다. 또는 집약적 토지 이용이 발생한다. 라고 말을 바꿔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난 그 문장만 외우신 분들은 집약도가 뭔지 모르면서 그것만 외우신 분들은 갑자기 고층화 현상 대신에 뭐 집약도가 커진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게 모르는 말인데 외우지 않았던 말이 이러면 당황한다고 똑같은 말 써놨는데 그게 암기라니까요. 그거 암기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토페카 연구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토페카라는 곳이 미국의 소도시, 소규모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거 보지 마시고 제 설명 들으세요. 미국의 노스라는 교수 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노스 교수한 사람이 토페카라는 작은 도시를 대상으로 지가 구조를 연구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땅값이 내려가더래요.
끝. 그게 토페카 연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스 교수한 사람이 토페카라는 작은 도시를 대상으로 삼아서 땅값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더니 도시 내에서 외곽 갈수록 땅값이 내려가더래요. 그게 토페카 연구예요. 오케이? 그럼 사실 토페카란 말만 들어도 뭐다? 도심에서 외곽 갈수록 집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출제자들이 여러분의 혼란을 유발했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봐봐요. 얘는 결국 이거 아니에요. 이렇다. 땅값이 이렇다. 도심에서 외곽 가면서 땅값 떨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토페카가. 그랬더니 출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노스 교수가 연구한 토페카 연구란 외곽에서 도심으로 올수록 집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문장을 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 문장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응? 자, 반대로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노스한 사람이 얘기했던 건 도심에서 외곽 갈수록 집가가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근데 출제자는 외곽에서 도심으로 올수록 집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생각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말이나 같은 말 같으니까 맞다고 생각하죠? 틀려요. 아니요. 그것도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거나 입장만 다르지 같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노스가 말한 건 하락만이지 상승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맞다고 해석한 분들도 사실 해석이 된 거죠. 왜?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른 집가의 하락 현상이 토페카 연구의 결과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생각하면 외곽에서 도심으로 올수록 집가의 상승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정상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토페카 연구에 담겨있는 의미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감에 따른 집가의 하락만이 담겨져 있는 거지 반대의 의미까지 포함된 뜻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맞네 하고 동그라미 쳤다가 이런 된장 이런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하나가 함정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근데 그 함정에 빠지느냐 아니면 빠지지 않느냐 이 한 문제 가지고 우리의 1년 동안의 고생에 보람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입지 및 공간 구조론 나오는데요. 처음에 지대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대가 뭘까요? 지대란 뭘까요? 지대라 할 때 지대의 뜻이 뭘까요? 땅값? 약간 개념이 틀려요. 땅값은 지가라고 해요. 지가. 갑가 할 때 지가. 그럼 지대는 봐봐요. 지가 그러면 토지의 가치잖아요. 근데 지대 그러면 토지. 자, 여기 토지겠죠. 지는 사용 대가. 토지의 사용 대가가 뭐다? 지대. 토지의 값어치가 뭐다? 지가. 아시겠죠? 약간의 개념이 틀리죠. 물론 지가와 지대는 비례관계인 건 맞아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값이 비싸. 그럼 비싼 땅을 사용하는 대가도 비싸겠죠. 그래서 지가가 높으면 지대도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대와 지가가 같은 개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땅의 가치가 얼마냐, 이건 지가지만 그 땅을 사용하는 대가가 얼마냐는 지대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지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를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이 지대 이론이다 그 말이에요. 지대 이론. 오케이? 그런데 이 지대 이론에는요. 그 아래 보시면 니카도 나와요. 절대지대. 가로 3번 보시면 지대 결정 이론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나옵니까? 그 다음 맨 아래에 보시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또 오른쪽 넘어오시면 동그라미 3번 해가지고 튜넨의 입지지대설 나와 있습니까? 오케이?
예, 얘네 말고도 지대로는 되게 많은데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이 세 가지 분야가 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는 리카르도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 사람 이름이다 보니까 교과서마다 표현이 약간씩 틀려요. 예컨대 어떤 교과서는 리카아도, 또 어떤 교과서는 그냥 리카도, 또 어떤 교과서는 리카르도 써 있거든요. 근데 아도든 르도든 그냥 도든 리카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다? 리어카라고 기억하자. 그래서 리어카의 차액지대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차액이 무슨 말일까요? 차액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어떤 금액에서 다른 금액을 빼고 남은 게 차액 맞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차액이 곧 지대가 된다는 점에서 차액지대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리카도가 주장했던 차액지대설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토지마다 뭐가 틀리다? 비옥도가 다르다. 자,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이걸 전제로 이론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옥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기름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비옥도가 낮으면 기름지지 못하다, 척박하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리카드는요. 토지의 비옥도를 가지고 이 비옥도가 높은 땅을 우둥지라고 말했대요. 우둥지. 그럼 응용해봐요. 비옥도가 낮은 땅은 무슨 지 그랬을까요? 낮은 땅, 열등지. 그렇죠. 아니 우둥의 반대가 열등 아닙니까? 왜요? 보통이라고 하려고 그랬자. 일반. 우등고속은 반대가 일반 고속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명칭을 붙이는 법칙들이 다 있다니까요. 우등생의 반대가 열등생인 것처럼 우등지의 반대는 열등지이겠죠. 아시겠죠? 예. 따라서 우등지와 열등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또 생각해봐요. 비옥도가 다르죠? 그럼 비옥도가 다르면 똑같은 노동력, 똑같은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그 땅에서의 생산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때 생산량을 다른 말로 수확량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으로는 우등지와 열등지 중에서 수확량이 더 많은 땅이 어딜까요? 우등지겠죠. 그래요. 그럼 예컨대 쌀이 있는데 얘는 같은 조건에서 10가마가 만들어지고 얘는 5가마밖에 생산이 안 되더래요. 그럼 수확량이 다르죠? 그럼 이때 쌀 한 가마당 시장에 내다 파는 가격을 똑같다고 본다면 한 가마당 10원씩이래요. 10원씩. 그럼 이때 우등지는 한 가마당 10원씩 10가마를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확액이 얼마가 돼요? 100원이 되죠. 그래요? 한 가마당 10원씩 10가마를 팔아요. 그럼 100원이 들어오죠?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지금 열등지는 한 가마당 10원씩 5가마밖에 못 팔잖아요. 그럼 얼마가 들어와요? 50원이 들어오죠? 그럼 100원과 50원의 차익이 얼마예요? 50원이죠? 이게 비옥도가 높은 땅의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요. 우등제 수확액과 열등제 수확액의 차액이 지대가 된다 그래서 차액 지대설 이렇게 말해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얘하고 정반대 주장을 펼친 게 누구다? 마르크스다.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론을 우리가 절대지대설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 이 제목에서 절대란 말이 뭐냐면 모든 땅에는 절대로 지대가 있다.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절대지대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르크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가 윤리 도덕시에 많이 배웠던 거. 마르크스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 빨갱이다. 간첩이다.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르크스. 그런데 이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생산의 준말이거든요. 공동으로 생산한다면 분배도,
공동 분배가 이루어지겠죠. 그 말은 뭐다? 개인의 사적 재산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 사유자산제, 재산제, 부정 뭐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마르크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땅이 말이야 비옥도가 높든 낮든 그 땅이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인 이상 남의 땅을 빌려서 이용하려면 그 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니? 라고 말한 게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다시 한번. 토지의 비옥도가 높든 낮든 그 토지가 개인의 사적인 재산인 이상 그 개인의 재산인 땅을 이용하고자 하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한 게 누구다? 마르크스. 그래서 모든 땅에는 절대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무슨 지대? 절대지대. 오케이? 그러니까 튀넨의 지대로를 입지지대설 그러거든요. 또는 입지교차지대설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입지란 말을 한마디 말하면 뭐가 된다? 입지는 한마디 말하면 위치라고 안 했습니까? 아까 입지 인용할 때 입지가 뭐라고 했어요? 위치. 오케이? 따라서 입지지대설도 입지란 말을 위치라고 바꾼다면 위치지대설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 제목 속에 입지, 즉 위치란 제목이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튀네는 무엇을 중시하는 것이다? 위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럼 잠깐 제가 포장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튀네는 리카르도와 달리, 아까 리카르도와 달리 다르게 토지의 비옥도 이외에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라고 나왔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잖아요. 지금 제가 뭐라 했어요? 튀네는 리카르도와는 달리 토지의 비옥도 이외에 위치의 중요성까지 인식함으로써 현대적인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랬거든요. 다른 말 다 필요 없다고 위치 강조했단 말 맞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튀넨 입장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지대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튀 입장에서는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값이 뭐다? 지대다 그랬어요. 근데 매상고라는 말 대신에 그 물건의 가격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봐요. 여기서 지금 생산비하고 수송비는 둘 다 빼는 값이죠. 빼는 값이죠. 그럼 빼는 값이 많으면 남는 값은 작아지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요. 만약 생산비가 많아요. 그럼 지대는 작아져요. 수송비가 많아요. 그럼 지대는 작아져요. 그럼 지대와 생산비, 지대와 수송비는 서로 반대로 바뀌죠. 반대로 바뀌면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 응?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과서 받아보면 튀넨의 지대론에 의하면 지대와 생산비 또는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런 말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공식에 다 있는 걸 뭘 외워요? 오케이? 그런데 특히 튀넨이 강조했던 게 수송비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른 거 없다고 보고요. 수송비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수송비는요. 시장과의 거리 또는 중심지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는 많아져요? 작아져요? 많아져요. 그럼 수송비가 많아진다는 건 이 공식에서 빼는 값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빼는 값이 많아지면 지대값은 작아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중심지 또는 시장에 가깝다. 그럼 거리가 가까운 거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수송비는 적게 드는 거죠. 그럼 저 공식에서 빼는 값이 적다는 것은 남는 값이 많아지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그럼 저걸 포장해 볼게요. 시장 또는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고 시장 또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지대는 높아진다. 맞습니까? 아니 시장이나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즉 인접하다는 건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져요. 거리가 가까우면 수송비가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들면 빼는 게 적잖아요. 그럼 지대가 많아지죠. 아니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냐고 도대체. 아니 하나씩 설명할 때는 다 이해를 하셔가지고 문장을 만들으니까 설명할 때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면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아시겠어요? 뭐 어차피 뭐 기초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6월 달에 이런 모습을 보이신다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외곽으로 가요. 자, 네?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자, 자제분 모시고 아니 두 분이 정말 이게 참 죽이 잘 맞으십니다. 여기 와서 처음 뵀던 거죠? 그 전부터 무슨 관계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이거 그러네 어디서 무슨 국빈관에서 뭐 서로 부킹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에 이게 멀다. 즉 이 말은 바꾸면 이게 멀어진단 말은 외곽으로 간다. 이래 버리면 거리가 멀어지고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고 그럼 빼는 값이 많으니까 지대값은 작아진다. 그럼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요 과정을 생략하고 튀넨에 의하면 시장 또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지대는 높게 형성되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낮아진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을 가지고 지문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왜 실제 지문에는 과정 생략하고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느냐? 과정을 다 써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읽어가면서 맞네 틀리네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딱 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 제가요. 땅값이 비싸면 그 비싼 땅을 사용하는 대가도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가와 지대는 비례관계라고 했죠. 같은 방향 비례관계. 땅값 비싸면 대가도 비싸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튀넨에 의하면 중심지에 인접할수록 지대가 높게 형성된다 이 말이나 지가가 높다 비싸다 이런 말도 같은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 땅값이 비싸면 집약도가 높다 크다 그랬죠? 땅값이 싸면 집약도가 낮다 그랬죠? 오케이? 그걸 여기에 대입시켜 보라고. 지금 시장 또는 중심에 가까우면 땅값 비싸지죠? 그럼 뭐가 커져요? 집약도가 커지겠죠? 외곽 가면 땅값 싸지니까 집약도가 작아지겠죠? 낮아지겠죠? 아까 했던 거 연결하면 이러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튀넨에 의하면 중심지에 인접할수록 집약적 토지 이용의 모습이 나타나며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 토지 이용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맞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집약적이란 말 나오면 땅값 비싸다. 조방적이란 말 나오면 땅값 싸다. 그렇게만 기억하라니까요. 자, 튀넨 외곽 갑니다. 수송비가 많이 듭니다. 지대가 낮아집니다. 땅값도 싸집니다. 그럼 집약도가 낮습니다. 그럼 집약도가 낮은 경우를 집약적이다, 조방적이다. 조방적이다. 근데 시장에 가깝습니다. 거리가 가깝습니다. 수송비가 적게 듭니다. 지대가 높아집니다.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땅값도 비쌉니다. 땅값 비싸면 집약도도 큽니다. 높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결국 어떻게 돼요? 튀넨에 의하면 중심지에 인접할수록 집약적 토지 이용 또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 토지 이용이 나타난다라고 주장하였다. 말 되죠? 그런데 웃긴 건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튀넨, 리카도, 마르크스 모두가 농업지대
농업지대. 오케이?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집약적, 조방적 했잖아요. 그 뒤에 농업을 갖다 붙이면 튀넨에 의하면 중심지 또는 시장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농업. 응? 농업만 갖다 붙이면 되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 나타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조방, 집약 다 이해했잖아요. 그 뒤에 얘는 농업지대니까 뭐만 갖다 붙여라. 농업만 갖다 붙여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도심과 가까운 곳에 농사 지을 때 쌀 농사 짓던가요? 아니에요. 배추나 뭐 이런 채소, 비닐하우스 농사 짓잖아요. 왜? 땅값 비싸. 땅값이 비싸면 쌀 농사는 1년 내내 지어서 한 번 팔잖아요. 이걸로는 이 비싼 토지 사용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에 3번, 4번 이상 캐내고 팔고 캐내고 팔고 하는 그런 야채나 이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교 농업 이러면 도시 근처에서 농사 짓는 거, 뭐 어떤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외곽 가면 땅이 싸잖아요. 농촌 땅값 농지 같은 거 평당 얼마나 돼?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뭐 널널하게 큰 규모로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 뭐다? 널널하면 집약이다, 조방이다. 조방. 그러니까 쌀 농사는 조방적이고 비닐하우스 야채 농사는 집약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입찰대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본 수업 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3번에 상업입지 나오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한 장 넘겨보시면 60쪽에 맨 아래에 공업입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61쪽 맨 아래에 보시면 주거입지 나오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입지라고 하는 건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겠는가? 이걸 따지는데 상업입지는 점포가 어느 곳에 위치하는 게 좋겠는가? 또 공업입지는 공장 어느 곳에 세우는 게 좋은 것이냐? 주거입지는 주택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이것 따져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입지로는 나중에 본 수업 가서 전부 연결하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 62쪽 맨 아래 보시면 부동산 개발 나와요. 예, 이 부동산 개발 그리고 관리 마케팅론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금융론 후반에서 그 부동산 증권화 있잖아요. 뭐 그 저당 유동화 이 왜 필요하냐? 저당 유동화 뜻이 뭐냐?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뭐 자금이 부족하다 남아돈다 그 개념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이 개발론 들어가서 뭐 그 전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조,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의 구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이 구조 정도는 지금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거 말고 이제 개발론 들어가서 집약도의 뜻이 뭐냐? 근데 집약도는 땅값과 밀접하다. 땅값이 비싸면 집약도가 크고 싸면 집약도도 낮다. 근데 집약도가 큰 경우가 집약, 낮은 경우는 조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직주 분리, 직주 접근, 뭐 입지 이런 것들은 전부 말뜻만 알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 파악에 집중해서 복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궂은 날씨에도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